어라, 이게 왜 여기 있지? 아비를 묻던 날 이 여인은 관 밑에서 은비녀 한 짝을 주었습니다. 계집이 시신을 어찌 보느냐? 오작일은 사내가 하는 것이다. 썩 물러가라. 다음 날 이 여인은 아비의 일을 잊지 못한다는 이유로 관아에서 쫓겨났지요. 그런데 이 여인, 그 은비녀를 단 한 번도 팔지 않았습니다. 겨울마다 굶으면서도 말이지요. 그 비녀 속에 접혀있던 종이 한 장에 이 고을 어느 집안의 죽음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록이 펼쳐지는 순간 그 집에서 무사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요. 과연 은비녀 한 짝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야담 조선입니다. 시작하기 전 댓글에 무탈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읽으면서 한 분 한 분 무탈하시기를 마음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어느 고을에 홍단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비박 씨는 오작인이었지요. 관아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상처를 살펴 아전에게 아뢰는 사람이었습니다. 천한 일이었지요. 사람들은 박 씨를 보면 길을 비켜서면서 코를 막았습니다. 어미가 일찍 죽어 맡길 데가 없으니 아비는 딸을 데리고 다녔지요. 7살에 시신을 처음 보았고 10살에는 아비가 시신의 목을 살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박 씨는 딸에게 가르친 적이 없었지요. 다만 홍단이 옆에 있을 때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에 자국이 하나면 스스로 맨 것이다. 두 줄이면 누가 조른 뒤에 매단 것이다. 독을 먹은 사람은 입술이 검고 손끝이 푸르다. 홍단은 그 말들을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비가 죽은 것은 홍단이 20세 되던 해 늦가을이었지요. 기침을 하다 자리에 누웠고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상두꾼 노인 곽서방이 관을 짜다 주었고 홍단이 혼자 아비를 그 안에 뉘었지요. 관을 들어지게에 얹으려는데 관이 놓였던 자리에서 무언가가 굴렀지요. 홍단이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었습니다. 은비녀였지요. 온전한 비녀가 아니라 중간이 부러진 반토막이었습니다. 부러진 자리가 날카로웠지요. 오래된 것이 아니라 힘으로 꺾인 자국이었습니다. 아비의 것일 리가 없었지요. 아비는 평생 은부치 하나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녀 자루에 가늘게 감긴 종이가 말려 있었지요. 홍단이 종이를 풀어 펼쳤습니다. 먹으로 적힌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지요. 아비의 글씨였습니다. 박 씨는 검안에 쓰는 글자만 겨우 익힌 사람이라 획이 삐뚤고 크기가 고르지 않았지요. 홍단의 눈이 첫 줄에서 멈췄습니다. 계민년 10월 최참봉댁 둘째 며느리 윤씨. 홍단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이 고을에서 대들보에 목을 맸다는 젊은 며느리였지요. 소문이 한 달을 갔습니다. 아비가 그 검안을 맡았지요. 관아 기록에는 자액, 곧 스스로 목을 맨 것으로 적혔습니다. 그런데 홍단의 손에 들린 이 종이에는 다른 것이 적혀 있었지요. 내려갈수록 글씨가 흔들리더니 마지막 줄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홍단은 그 종이를 다 읽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종이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비가 관아에 올린 기록과 이 종이의 내용이 달랐지요. 아비는 본 것과 다르게 적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 것을 이 종이에 남겨 부러진 은비녀에 말아 감추었지요. 홍단은 종이를 다시 감아 비녀에 넣고 저고리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비의 관을 지게에 얹고 산으로 올라갔지요.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자꾸 풀렸습니다. 이튿날 홍단은 관하로가 아비가 하던 일을 잊게 해달라 청했습니다. 이하전이 홍단을 위아래로 훑었지요. 계집이 시신을 어찌 보느냐? 오작일은 사내가 하는 것이다. 썩 물러가라. 홍단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10살부터 아비 곁에서 시신을 보았습니다. 목에 자국이 하나인지 둘인지 볼 줄 압니다. 이하전의 눈썹이 올라갔지요. 그러나 곧 손을 저었습니다. 법전 어디에도 계집이 오작을 한다는 말은 없다. 나가라. 홍단은 절을 올리고 물러났지요. 울지도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관아 문을 나서는 홍단의 뒤에서 아전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오작인 딸이 오작을 하겠다는군. 시신 냄새가 몸에 배어 시집도 못 갈 계집이. 홍단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아비가 살던 오두막은 관아에 딸린 것이라
그날로 비워줘야 했습니다. 홍단은 마을 밖 상여집으로 갔지요. 상여를 넣어두는 집이라 사람이 얼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지푸라기를 끌어모아 바닥에 깔고 누웠지요. 허리에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고리 안쪽에 은비녀였지요. 이 비녀를 팔면 겨울은 날 수 있었습니다. 부러진 반토막이라 해도 은은 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홍단은 그 비녀에 손을 대지 않기로 했지요. 종이를 읽고 난 뒤로 이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감각이 뼛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쓸 수 없는 물건이었지요. 그래서 은을 품고도 홍단은 빈손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상여집 문이 열렸습니다. 곽서방이었지요. 곽서방이 홍단을 내려다보다가 식은 밥 한 덩이를 내밀었습니다. 먹어라. 고개 너머에 송장이 하나 있다. 사흘째 그대로다. 연고가 없어 아무도 손을 안 댄다. 홍단이 밥을 받아들었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돈이 안 나온다? 압니다. 그날 홍단은 고개 너머로 가 시신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곽서방과 둘이 묻었습니다.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지요. 그 다음에도 그랬습니다. 연고 없는 시신이 나오면 홍단이 갔지요. 돈이 안 되는 일이라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남들이 버리는 것에서 홍단은 자기 자리를 만들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아낙 하나가 죽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지요. 법에는 여자 시신을 살필 때 사내가 옷을 벗겨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의녀를 불러야 했지만 이 고을에는 의녀가 없었지요. 읍내에서 부르면 사흘이 걸렸고 시신은 사흘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곽서방이 이하전에게 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바고작 딸이 있지 않소? 이하전이 팔짱을 꼈지요. 그러나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홍단이 불려가 방문을 닫고 혼자 시신을 살폈지요. 한 식경 만에 나와 이하전 앞에 섰습니다. 목에 자국이 한 줄입니다. 귀 뒤로 비스듬히 올라갔고 발밑에 디딜 것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맨 것이 맞습니다. 이하전이 홍단을 보았지요. 말이 짧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아비 박씨보다 오히려 명확했지요. 그날 이후로 여자 시신이 나오면 이하전이 홍단을 불렀습니다. 정식은 아니었지요. 일은 홍단이 하고 이름은 사내 오작인이 올렸습니다. 홍단은 따지지 않았지요. 지금은 이름이 필요한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해가 흘렀습니다. 홍단은 상여집을 나와 마을 끝 빈 광을 하나 얻었지요. 광 주인은 장터에서 국밥을 파는 늙은 아낙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물을 길어다 주기로 하고 광 한 칸을 빌렸지요. 새벽에 물을 깃고 낮에는 시신을 씻기고 밤에는 아비가 남긴 말들을 되짚었습니다. 그런데 홍단에게는 아비에게 없던 것이 하나 있었지요. 코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시신 곁에 있었으니 냄새로 아는 것이 많았지요. 어느 날 장터 약방 앞을 지나던 홍단이 발을 멈췄습니다. 약방 주인이 마른 뿌리를 소쿠리에 널고 있었지요. 홍단이 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 뿌리는 한 해 묵은 것과 새 해 묵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냄새가 다릅니다. 약방 주인이 코웃음을 쳤지요. 계집이 무얼 안다고. 홍단이 소쿠리에서 뿌리 몇 개를 골라 옆으로 옮겼습니다. 이것들만 새 해입니다. 약방 주인이 그 뿌리들을 부러뜨려 단면을 보았지요. 말대로였습니다. 그 뒤로 약방 주인은 홍단을 불러 약재를 골라달라 하고 품삯을 주었지요. 처음으로 홍단이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비녀를 팔아 만든 것이 아닌 홍단의 돈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하전이 홍단을 불렀지요. 읍내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병사라 했으나 집안에서 서로 말이 달랐습니다. 홍단이 가서 시신을 살폈지요. 입술이 검고 손끝이 푸르렀습니다. 홍단이 시신의 입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지요. 병사가 아닙니다. 부자를 다려먹인 냄새가 납니다. 그 집안에서 부자 달인 약탕기가 나왔지요. 이 일로 홍단의 이름이 읍내까지 나갔습니다. 기록에는 여전히 오르지 않았지만 이하전은 이제 홍단 없이 거만을 하지 않았지요. 홍단의 손에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홍단은 그 돈으로 옷을 사지도 방을 넓히지도 않았지요. 읍내에 나갈 일이 생길 때마다 홍단이 하는 일은 하나였습니다. 최참봉댁 이야기를 묻는 것이었지요.
3년 전 목을 맨 며느리 윤 씨의 친정이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요. 남쪽 고을에 있었다는데 이미 폐가가 되었다는 말만 돌았습니다. 홍단은 밤마다 광에 앉아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부러진 단면을 손끝으로 만져보았지요. 한 짝이 있다면 나머지 한 짝이 어딘가에 있을 터였습니다. 그 나머지 한 짝이 어디 있는지 홍단은 알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장날이었지요. 홍단이 약방에 약재를 골라주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포목전 앞에 젊은 여자 하나가 서 있었지요. 옷이 좋았습니다. 홍단의 걸음이 멈췄지요. 그 여자의 머리에 은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부러진 자리를 갈아 끝을 다듬은 반토막 비녀였지요. 홍단의 손이 저고리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품 안의 것과 저 여자 머리의 것, 새겨진 무늬가 같았지요. 한 쌍이었던 것이 부러져 두 짝이 된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던 나머지 한 짝이 눈앞에 있었지요. 홍단이 국밥집 안악에게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최참봉 댁 큰아들이 새로 들인 여자야. 옥내라던가. 홍단의 등이 서늘해졌지요. 윤 씨가 목을 맨 그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홍단은 광에 앉아 아비의 흔들리는 글씨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지요. 윤 씨는 죽기 전에 몸싸움을 했습니다. 머리에 꽂힌 은비녀가 그 자리에서 꺾였지요. 한 짝은 시신 곁에 떨어졌고 아비가 그것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한 짝은 그 방에 남아있다가 3년 뒤 새 여자의 머리에 꽂힌 것이었지요. 홍단은 종이를 접어 다시 저고리 안에 넣었습니다. 아비가 남긴 이 글은 누군가에게 닿아야 했지요. 비녀 속에서 한 번 더 썩는 것만은 안 되었습니다. 홍단은 이 집을 밖에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았지요. 국밥집 안악에게 말 한마디를 흘렸을 뿐이었습니다. 최참봉 댁 안방 장 아래 칸에 여자 물건이 있다던데. 홍단은 그 장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했지요. 다만 3년 전 목을 맨 여인의 물건이 그 집 어딘가에는 남아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옥내의 욕심을 이용한 것이었지요. 그 말이 옥내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사흘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옥내가 강씨가 없는 날 그 장을 열었지요. 안에 여자의 저고리 하나와 놀이개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옥내가 그것을 들고 강씨 앞에 섰지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강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강씨가 빼앗으려 했지만 옥내가 물러섰지요. 강씨의 손이 옥내의 뺨으로 갔습니다. 큰아들 상현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지요. 어머니, 무슨 일입니까? 강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주워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요. 상현이 그 닫힌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상현은 옥내의 머리에서 은비녀를 뽑아 마당으로 던졌습니다. 옥내는 그때 알았지요. 이 비녀가 예사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옥내는 던져진 비녀를 주워 자기 이불 밑에 감추었습니다. 무엇인지는 몰랐지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얼굴이 하얘지고 서방이 손을 떠는 물건이라면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홍단에게 다른 일이 닥쳤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오작인 딸이 시신을 함부로 만지고 다닌다. 죽은 사람의 몸에서 물건을 빼돌린다. 그 계집이 만진 시신은 저승길이 편치 않다.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여자 시신을 살펴달라던 집들이 홍단을 부르지 않기 시작했지요. 약방 주인도 부르는 일이 뜸해졌습니다. 일이 끊기니 당장 먹을 것이 없었지요. 시신에서 물건을 빼돌린다는 말은 오작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말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어도 소문만으로 충분했지요. 이 소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홍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참봉 댁이었지요. 그 집 이야기를 묻고 다닌 것을 그 집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홍단은 따지러 가지 않았지요. 퍼진 소문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대신 홍단은 아무도 안 하는 일로 돌아갔지요. 연고 없는 시신이었습니다. 고개 너머에서 거린이 죽었지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홍단이 가서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곽서방과 둘이 묻었지요.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물건을 빼돌린다는 계집이 돈 안 되는 시신을 묻고 다녔지요.
국밥집 안하기 장터에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처음 왔을 때 상해 집에서 잤어. 그때부터 무연고 송장을 몇이나 묻었는지 알아. 수군거림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의 겨울일이 터졌습니다. 상현이 밤에 옥내의 방을 뒤졌지요. 이불 밑에 비녀를 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옥내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질렀지요. 상현이 옥내의 목을 잡았습니다. 옥내가 발버둥을 쳤지요. 그 소리에 종들이 달려왔습니다. 상현이 손을 놓았지요. 옥내는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와 관하로 갔습니다. 서방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고 고했지요. 이하전이 물었습니다. 왜 목을 잡았느냐? 옥내가 품에서 부러진 은비녀 한 짝을 꺼냈지요. 이것이 무엇인지는 자기도 모르나 시어머니가 얼굴이 하얘지고 서방이 목을 조를 만큼의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이하전이 그 비녀를 손에 들고 들여다보았지요. 그리고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3년 전 그 집에서 젊은 며느리가 목을 맸다는 것이 떠올랐지요. 이하전이 사람을 보내 홍단을 불렀습니다. 소문 때문에 부르지 않던 그 여자를 불렀지요. 여자 물건이니 여자가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홍단이 관아에 들어섰습니다. 이하전이 비녀를 내밀었지요. 홍단이 그것을 받아들고 저고리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품에서 다른 한 짝을 꺼냈지요.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홍단이 두 짝을 부러진 자리에 맞대었습니다. 맞물렸지요. 어긋남 없이 물렸습니다. 한 자루였던 비녀가 두 짝이 되어 3년 만에 다시 붙은 것이었지요. 이하전이 홍단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아비의 관 밑에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홍단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내 이하전에게 내밀었지요. 이하전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획이 삐뚤고 아래로 갈수록 흔들리다가 마지막 줄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비틀어져 있었지요. 이하전이 읽었습니다. 계미년 10월 최참봉댁 둘째 며느리 윤씨. 목에 자국 2줄. 첫 줄은 가로로 곱고 둘째 줄은 귀 뒤로 비스듬히. 곧은 줄이 먼저 생기고 비스듬한 줄이 나중에 생겼다. 시신의 머리에 비녀가 한 짝만 남아 있었다. 나는 이것을 자액이라 적었다. 적으라 하여 적었다. 이 글을 찾는 사람이 있거든 부디 세상에 알려달라. 이하전이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관아 기록을 꺼내 3년 전 것을 펼쳤습니다. 바고작이 올린 검 안에는 자액 한 줄만 적혀 있었지요. 목에 자국이 몇 줄인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지요. 관은 최참봉댁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강 씨는 입을 다물었지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옥내가 안방장에서 나온 저고리와 놀이개를 관아에 냈지요. 죽은 윤 씨의 것이었습니다. 상현은 처음에 부인했지요. 이하전이 두 짝의 비녀를 상현 앞에 놓고 맞물린 자리를 보였습니다. 상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지요. 3년 전 10월 그 방에 누가 있었느냐? 상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버틸 수 없었지요. 이야기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윤 씨는 친정에서 전담 문서를 가지고 시집을 왔지요. 문서는 윤 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집안 살림이 기울자 큰아들 상현이 그 문서를 노렸지요. 내놓으라 했지만 윤 씨가 거부했습니다. 그날 밤 상현이 윤 씨의 방에 들어갔지요.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윤 씨의 머리에 꽂힌 은비녀가 꺾여 한 짝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그리고 상현이 윤 씨의 목을 졸랐습니다. 숨을 거둔 뒤 시신을 대들보에 매달았지요. 스스로 목을 맨 것으로 보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강 씨가 그것을 알았지요. 알고도 덮었습니다. 큰아들이었으니까요. 강 씨는 오작인 박 씨를 불러 돈을 쥐어주었지요. 받지 않으면 딸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씨에게는 홍단이 있었지요. 박 씨는 자액이라 적었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은비녀 한 짝을 소매에 넣었지요. 본 것을 종이에 적어 그 비녀에 말아 감추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것을 품고 살았지요. 관에 들어갈 때 그 비녀가 소매에서 빠져 굴렀던 것입니다. 아비는 딸을 지키려고 거짓을 적었고 딸을 믿었기에 진실을 남긴 것이었지요. 상현은 살인으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강 씨는 알고도 덮고 오작인을 협박한 죄로 유배형을 받았지요.
죽은 윤 씨의 남편이자 둘째 아들인 상국이 관아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아내가 스스로 목을 맨 줄 알고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상국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홍단에게 씌워졌던 소문도 함께 벗겨졌습니다. 그 말이 최참봉 댁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요. 읍내에서 다시 홍단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약방 주인이 찾아와 고개를 숙였지요. 소문을 듣고 부르지 않은 것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홍단은 고개를 저었지요. 미안할 것 없다고 했습니다. 소문이 그럴듯하면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다시 부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지요. 이하전이 홍단을 관하로 불렀습니다. 기록을 정리하다 붓을 멈추고 물었지요. 이 비녀를 팔면 겨울을 났을 텐데 어찌 팔지 않았느냐? 제 것이 아닙니다. 죽은 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온전히 두어야 할 물건이었습니다. 이하전이 붓을 내려놓았지요. 그리고 그날 관아 기록에 처음으로 홍단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여자 시신의 검 안에 하나여 오작을 맞는다는 한 줄이었지요. 그 한 줄이 오르기까지 이태 반이 걸렸습니다. 홍단은 두 짝의 은비녀를 윤 씨의 친정에 돌려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친정은 이미 폐가가 되어 돌려줄 곳이 없었지요. 홍단은 장날에 그 은비녀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한 일은 하나였지요. 이 고을에서 연고 없이 죽는 사람의 관을 짜고 묻어주는 자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곽서방이 관을 짰고 홍단이 시켰지요. 죽은 사람이 남긴 은으로 죽은 사람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곽서방이 물었지요. 어찌 이렇게까지 하느냐? 홍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고리 안쪽으로 손을 넣어 보았지요. 비녀도 종이도 이미 관아에 넘긴 뒤였습니다. 품이 비어 있었지요. 오래도록 가슴에 붙어 있던 것이 사라지니 몸이 가벼웠습니다. 그해 봄 홍단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비의 무덤이 산자락 외진 곳에 있었지요. 봉분이 작고 풀이 무성했습니다. 홍단은 한 줌 두 줌 봉분을 덮고 있던 자풀을 하나씩 뽑아냈지요. 그리고 봉분 앞에 꿇어앉아 절을 올렸습니다. 이 무덤 아래 묻힌 사람은 부러진 은비녀의 종이를 말아 넣으며 부디 세상에 알려달라고 적었지요. 홍단이 그 부탁을 이행한 것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홍단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은비녀의 무게가 사라진 품은 허전했지만 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마을에 이르자 곽서방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고개 너머에 연고 없는 송장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홍단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쪽으로 걸어갔지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관아 문이 닫히고 장터의 좌판이 하나둘 거쳤지요. 홍단의 걸음만 마지막까지 그 길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지금도 남아있지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시는 그 한 번이 야담 조선에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늘 무탈하세요.